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10명 가까운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예정인데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과 이금융권의 신용점수 기준이 오르면서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전창구가 막히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3년 뒤에는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부 싸움 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가자 북부 지역 대부분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남부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해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지난주 새로 꾸려진 대통령실 2기 참모진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일요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상견례 성격이었습니다. 이관섭 정책실장과 신임 수석비서관 5명 등 용산 2기 참모진이 총 출동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용산 개편의 특징은 정책실장 신설이라며 그 이유로 민생 최우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 업무를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또 넘긴 상황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깝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는 먼 그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전선에 있는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 유발 탓이라며 당정이 더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 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런 기조에 발맞춰 행정 전산망 사태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방안, 늘봄학교 확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논의했습니다. 용산 2기 참모진의 데뷔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개각을 단행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을 내보내는 걸 넘어 어수선한 공직사회 쇄신과 3대 개혁 강력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10명 가까운 부처의 수장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걸로 보입니다. 탄핵안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이 조기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요일 공식 일정 없이 후보군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3년 차를 앞둔 정권 새 출발 차원 개각인데 검증 속도에 따라 이번 주 2차례로 나누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요구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특정인의 거취는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고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이라 혁신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생요구안 관철이 최종 무산되면 여당 혁신위는 오는 24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채우지 않고 조기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이른바 반윤석열 연대는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정부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 민주당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지만 신당의 가치가 반윤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신당의 최종적인 결심을 이야기하기 전까진 지지자 연락망과 마찬가지로 그저 지역별로 총선에 관심 있는 분들을 물색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반발에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한 이상민 의원 관련 언급이 나올지 발언한다면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중은행을 물론 이 금융권까지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는 훌쩍 올랐고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 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까지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1금융권 대출이 막힌 고신용자가 떠밀려 오면서 2금융권 기준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저축은행 30곳 가운데 신용점수가 500점대인 자주가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1년 전만 해도 22곳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올해 신규 대출 취급액은 급감했습니다. 조달백 많이 들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차주들 상한 능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저축은행들 연체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대출 시장이 좀 닫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0,000건이 넘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 이유입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 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액은 35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혼인과 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기존 5천만 원 이외에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조만간 30만 명 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재원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인 6살 아동 인구가 추려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이 40만 6천 명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는 35만 7천여 명으로 4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은 30만 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6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0년 47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급감했고 올해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불과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출산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담당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는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긴 겁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육 기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내년 2월 말쯤 관련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던져져 숨졌습니다. 아기 엄마가 부부싸움 뒤 홧김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건물 앞 화단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여자 아기였습니다. 버대기 덮어놓고 핸즈를 쳐놔서 우리가 올라가니까는 경찰이 못 오게 하더라고요. 접근하지 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다름 아닌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부부싸움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분을 참지 못하고 아기를 15층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집에 온 남편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애기 던진다 막 했다는 거예요, 전화로. 그래 깜짝 놀래갖고 이제 막 올라가서 보니까 진짜로 창문이 열려있고 애기가 없어서 보니까 밖에 떨어졌던 거예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아기 엄마인 25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아동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보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아파트에서 90대 외할머니와 30대 손녀가 숨지고 60대인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보일러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면서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90대 외할머니와 30대 외손녀가 숨지고 60대인 딸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건 주말 밤입니다. 경찰은 연락이 안 돼 집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다는 또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차가 올라가는데 1시간 넘어서 갔어요. 어제를 보니까 사람이 많대요. 키우던 고양이까지 죽은 채 발견됐는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외상 등 범죄 징후는 없었습니다. 해당 세대는 보일러 연통이 있는 외벽에 별도로 가벽이 설치됐는데 경찰 출동 당시 문이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배기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유입된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만이도 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연통이 있는 외벽에 가벽을 설치한 이유 등 사망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택 창문 틈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나옵니다. 전북 익산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휴일 아침.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편이 숨지고 역시 80대인 아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를 신고한 이웃도 대피를 돕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갈수록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그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0,000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에 들어선 2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지만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여성발전센터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YTN이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대로 튀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한 직원은 전체 13명 가운데 11명. 제보자는 계약이 종료된 2명에 포함됐습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한 걸 가지고 저를 조금 문제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근데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요. 틀렸다고 하시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언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사이 부정채용 혜택을 받던 당사자는 오히려 2차례 승진해 현재는 제보자가 맡았던 팀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한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이 추가 대책 논의에까지 나섰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을 들여다보니 갈수록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은 빠듯해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찰관 현장 투입은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만 서도 초과 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 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 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시위 대응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의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노동자를 위험한 일터로 밀어넣는 행위에 결사 반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학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재해 발생 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홍해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상에서 구축함 한이호와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5시간가량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을 최소 1대 격추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니티 익스플로러와 넘버 9호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고 넘버 9은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후티는 미군함을 공격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재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미군함을 공격한 것이 후티가 맞는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을 꺼려왔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자 지구에 집중된 전선을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와 여당 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 대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이어서 7일로 끝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르즈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며 남부 지역의 작전도 북부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2편이 올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과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신작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조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남긴 호아킨 피닉스가 프랑스 혁명 후 환난 속에서 태어난 영웅 나폴레옹을 연기합니다. 황제 즉위식부터 워털루 전쟁까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시대 서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You know, he's a rebel. When you're doing a film with Joaquin, we talk for weeks before, bleeding in an office over it and arguing and all kinds of stuff. But out of it comes good. He's good for me because he keeps me honest.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해 질주하는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 나폴레옹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그가 썼던 러브레터를 조명하며 연인 조세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most famous thing about them both is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particularly him to her. I mean, it's so fascinating to read them,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this poetry and these lyrical, this gushing, so sentimental.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20세기 대표 지휘자이자 천재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사랑,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는 몇 분의 지휘 장면을 위해 지난 6년을 연습하며 뉴욕 필하모니의 전성기를 이끈 당대 마에스트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It requires years of experience or also being fearless. Bradley, when he told me he wanted to conduct this, I understood completely, but he prepared not for weeks, months, he prepared for years for that moment. 실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린 두 영화는 오는 6일 극장가에서 공개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고요. 찬바람에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립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수일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7도, 대전 영하 3.9도, 전주는 영하 1.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8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인천과 세종 지역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예정이라며 후임자 검증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10개 부처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탄핵안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이 조기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식 일정 없이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했고 검증 속도와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이번 주 두 차례도 나누어 개각을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 현안을 부각하며 전국 주도권의 고삐를 조이자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예산안 송곳 심사를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흠집내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연말 전국에 낀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집어삼켰던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라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야당 입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을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어떤 기조인 것 같고요.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짙다고 맞섰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3년 연속 지각 예산 5명을 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팽팽한 기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만 일부 증액할 수 있다는 여당과 재생에너지와 월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등 늘릴 부분이 많다는 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 표 하명 예산 5조 9,360억 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습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쌍특검 법안 처리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갈등의 뇌관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표 관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절반으로 단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면 대표 관문의 중책을 맡았을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추산돼 오는 2035년 6월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두고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기로 합니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조기 개항은 명물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덕도 인근 육상과 해상을 매립해 해상공항을 짓는 공사를 무리해서 5년 만에 끝내야 할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엑스포 지원에 밀려 폐기했던 안전, 환경, 경제성 등 사업 요인을 포함해 기존 안들을 다시 검토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개항 시기도 원래 검토했던 2035년으로 활주로 건설 방식과 터미널 위치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최저안으로 재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서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오늘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로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불교 신도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추모 행렬을 이뤘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낮게 울리는 명종 소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연결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결식이 열린 조계사 마당에는 불교 신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온 추모객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특히 자승 스님이 종단 안에 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인연을 맺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KTX 세고 노동자 등도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큰 어른을 잃은 불교계는 종단이나 신도 구분 없이 가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참아보려 해도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슬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 소식에 저도 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저희가 부처님법을 전하고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여는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연결식 직후 자승 스님 법구는 제적 본사였던 경계화성 명주사로 향했고 스님의 화장 절차인 다비식에 엄수됐습니다. 생존하실 때 불교계 발전도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포교 활동에 힘써온 곳으로 평가받는 자승 스님.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달 29일 저녁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자기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소신 공양이었다며 한국 불교와 종단을 잘 이끌어 달라는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 강제동원으로 숨진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된 고 최병현 씨의 유해가 8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봉환된 강제동원 희생자 최 씨의 귀향식을 진행했습니다. 1943년 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희생된 최 씨는 앞서 미국 국방부가 유해를 발굴했고 지난 2019년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80대 주민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집 내부 60제곱미터를 완전히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돼 소방 추산 4,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짧은 평화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재개되면서 가자 지구에서는 또다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습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울부짖습니다. 폐허 더미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민촌을 강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자 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납니다.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أنا جبت لقيت ولد صغير جبته عملته في إيدي واستشهد في إيدي وهيو داخل الناصر الآن و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마련된 음식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몇 시간 줄 서 기다려야 음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بسبب ما في شيء لا اكل ولا شرب ما مش قادرين نجيب شيء لاولادنا فبنيجي بناخذ مقفانا ساعات عشان نحتصل على لقمه العيش لاولادنا. 아이 주검을 마주한 엄마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을 보냈던 가자 주민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궁핍의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대부분을 장악한 이스라엘군이 남부 지역에서 작전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헤르즈 할라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남부 지역 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할라비 참모총장은 남부 지역 작전이 북부만큼 강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중심 증권거래 시장인 나스닥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이른바 동전주가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464개 회사의 주식이 지난 1일 기준으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나스닥의 동전주가 2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2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무라피 화산이 현지 시간 3일 또 폭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무라피 화산이 3일 오후 2시 54분쯤 폭발했다고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7.6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서 또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후 6시 35분쯤 민다나오 섬 북부 부투안 동쪽 148km에서 6.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63km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 인사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다른 파벌의 유사한 회계 처리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2018년부터 5년 동안 아베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할당량을 넘는 파티권을 판 뒤 할당량 초과분을 넘겨받아서 비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네,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부 밝혀내면 희귀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텐데요. 네,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 질병 연구의 보물 창고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의 신경 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노인성 황반 변성. 65세 이상 노인에서 10명 중 1명꼴로 발병하고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이전까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지만 2017년 유전자가 위로 황반 변성의 원인 유전자를 편집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공략한 건 배지 FA 유전자. 사람 개개인이 32억 개씩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순서, 그러니까 게놈 정보를 해석해 찾아낸 질병 원인 유전자입니다. 사람별로 이제 DNA 시퀀스를 분석해 보면 이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또 질병과 관련성도 밝혀지고,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그걸 연구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영국 바이오뱅크가 그동안 수집한 영국인 50만 명분의 게놈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게놈 정보와 개개인의 습관과 환경, 건강 정보까지 묶어 공개했는데 게놈 각각의 역할을 밝혀낼 힌트까지 풀린 겁니다. 여러 명의 게놈을 대조해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 하나하나가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유전자 가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급 바이오 정보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Then it becomes an absolute treasure trove for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So these data will absolutely accelerate those types of treatments where you're actually trying to change the genetic underlying cause of the disease. 이번에 공개된 게놈 정보에는 동양인과 흑인의 게놈 정보 10,000명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고유 게놈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9천억 원을 들여 국민 100만 명의 게놈 정보와 건강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8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수일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 사고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7도, 대전은 영하 3.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8도, 광주 10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